소방관의 생존은 셀프. 새벽 3시 반.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다. 공기청정기가 적색으로 바뀌며 팬이 돌아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청정기는 안다. 내 몸이 온통 제투성이라는 것을. 오후 5시 비상 출동 나갔다가 이제야 집에 돌아왔다. 샤워하면서 오늘 화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 오후 4시 55분에 비상 소집 전화가 왔다.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현장으로 집합하라는 것이다. 라마다 앙코르 호텔은 우리 집과는 불과 3km 거리밖에 안 된다. 베란다로 나가서 창밖을 보니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다. 천안에서 가장 큰 호텔이고 우리 센터가 관리하는 중요한 관심 건물이다. 작년에도 소방훈련과 헬리포트 관리로 몇 번 방문했던 곳이다. 개인 보호 장비를 챙겨 현장에 도착했다. 대응 3단계 발령으로 근처 시도에서도 지원 나왔다. 평택구조대, 광역기동단, 충청, 강원 특수구조대원들도 보였다. 그리고 기자들도, 시민들도 많았다. 인근 소방서장님들도 한 구역씩 담당하여 지휘하시고 소방청장님도 오셨다. 몇몇 요 구조자를 구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나는 한 팀의 일원으로 5층, 6층 인명 검색 업무를 부여받았다. 호텔 내부는 아면으로 가득 찼다. 각 호실 전체를 수색했지만 요 구조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호텔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 즉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다. 166명이 사망한 최악의 호텔 화재인 대연각 호텔 화재 1971년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대기했다. 선착대 정 반장님과 감 반장님이 걱정되었다. 소형 펌프차를 타고 처음으로 화재 현장에 도착한 동료들이다. 그들은 검은색으로 바뀌어버린 방화복과 젤을 뒤집어 쓴 얼굴로 나타났다. 화재가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면 어떤가? 살았으면 됐다. 자리를 옮겨서 화재가 발생한 지점인 지하 2층으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을 끌어 이동했다. 3명이 한 조였다. 이런 큰 불을 만나게 되면 내 머릿속에는 두 장면이 교차한다. 힘들고 위험할 때는 앞에 나서지 말고 꼭 뒤에서 활동하라는 어머니의 얼굴과 위험하지만 우리 할 일이라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동료들의 모습이다. 셋이서 지하로 진입했다. 그런데 지하 2층인 탓인지 무전기가 터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지상으로 나가 물을 틀어달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은 지상식 소화전을 거쳐서 물탱크 차로 옮겨진다. 7,000리터 물탱크 차는 소형 펌프차로 물을 전해준다. 소형 펌프차 안에 기다렸던 물은 기관원에 의해서 소방호스로 배출되었다. 수액이 잘 들어가야 아픈 사람이 낫는다. 다시 현장으로 들어갔다. 소방호스를 밟으면서 갔는데 소방호스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실수로 다른 소방호스를 밟고 갔다. 결국 소방호스도 잃고 길도 잃었다. 나는 계속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었다. 머리가 아찔했다. 헬멧 부착용 렌트만 있었기에 아면으로 꽉 찬 지하 1층에서 나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공기 잔량을 확인했다. 그래도 15분은 버틸 수 있었다. 빨리 소방호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공포로 몸이 얼어붙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내가 만든 노래를 떠올렸다. 힘든 곳, 뜨거운 곳, 아픈 곳, 위험한 곳, 빌딩 위, 호수 밑, 폭풍 속으로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이런 힘들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소방관이 해야 하는 임무이다. 빌딩 위가 아니라 빌딩 아래도 내가 가야 할 곳이다.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다. 더듬고 더듬어 소방호수를 발견했다. 소방호수를 따라가니 불을 끄는 2명의 동료가 있었다. 강 팀장님이 소리쳤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죄송합니다. 그 후로도 잔불 제거와 인명 검색을 반복했다. 린넨실에 가득 찬 침대 시트와 수건은 불의 먹잇감이 되기에 넘쳐 보였다. 꺼도 꺼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곳이 초기 발화 지점인 듯 보였다. 숨을 돌리면서 잠깐 틈내어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계속 화마와 싸웠다. 라면으로 주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나중에 정식으로 해장국을 먹었다. 불은 거의 다 꺼지고 여러 차례 반복되던 인명 검색도 끝이 났다. 사망자가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지하 2층에 불난 것을 확인하고 119에 화재 신고 후 혼자서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가 그만 변을 당한 것이다. 아마 소방훈련 중에 마주쳤던 분인지도 모르겠다. 지하에서 불이 시작되었다면 린넨실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았다. 불에 쉽게 탈 것이 너무나 많다.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어느덧 샤워가 끝났다. 소파에 걸터앉아 아직도 돌아가는 공기청정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번 화재는 많은 생각거리를 남겼다. 초기 진압의 문제, 스프링클러의 작동 문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대응 문제 등 많은 과제를 남겼다. 나는 나의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했다. 인터넷 쇼핑을 이용해서 나침반 10개를 주문했다. 며칠 뒤 도착한 나침반을 동료들에게 하나씩 돌렸다. 그리고 공기호흡기 등지개의 압력 표시기 뒤에 접착제를 발라 붙였다. 수건을 놓치면 출구 어느 방향이라도 알자는 꼼수였다. 출동한 230명의 소방관이 각자 느낀 바가 있겠지만 내가 느낀 것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소방관이 자신의 안전을 못 챙긴다면 누구에게 안전을 챙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침반으로 어떤 이는 항해를 하고 어떤 이는 산속이나 극지방을 탐험하지만 나 같은 소방관에게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나침반은 나를 살려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이번 화재는 나에게 5번째 가르침, 물만 셀프가 아니라 생존도 셀프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구급 신고가 접수되었다. 근처 KTX역에서 낙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장에 도착해서 주 들것을 밀면서 기차 타는 곳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역장을 만나서 함께 올라갔다. 멀리서 2명의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90대로 보이는 어머니와 70대로 보이는 딸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께서 기차에서 내렸고 청소하려고 늘어놓은 호수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상처를 입었다. 90대 노인이라면 급성 경막하 출혈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뇌막은 바깥부터 경막, 지주막, 연막 순으로 뇌를 보호한다.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면 경막 아래에 분포한 정맥이 파열될 수 있다. 정맥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경막하 출혈이라고 한다. 나이가 많은 환자이기에 보호자 동의하에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구급차까지 이동하면서 딸은 역 관계자에게 어머니가 다친 것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며 다그쳤다. 아산까지 가야 하는데 택시비 청구가 가능한지도 물어봤다. 부역장은 조심스럽게 보험회사에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 말했다. 이송 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은 그녀의 자매들과 아산의 동생 집에 모여서 근처 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놀러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환자 이송 보호자는 그의 자매와 통화하고 아산시에 있는 성형외과로 가야 하겠다면서 목적지 변경을 요청했다. 3분만 더 가면 대학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반장은 환자가 나이도 많으시고 상처도 꿰매야 하고 머리 쪽을 바닥에 부딪혀서 뇌 검사도 해야 하니 지금 가고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이 낫겠다고 말했지만 딸은 재차 말했다. 환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은 계속 아산의 성형외과로 가야겠다고 했다. 택시비를 아끼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경험한 수백 건의 구급 이송 중에 아산으로 이송한 경우는 코로나119 관련 이송 한 건밖에 없었다. 우반장은 아산까지 가는 30분에서 40분 동안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병원 도착 시간이 늦어질수록 환자 상태는 더욱 나빠진다. 보호자는 미안했는지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참 잘되었다 한다. 난 서비스 이용자의 생각도 전환되어야 하고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센터가 담당하는 인구수는 2019년 기준 7만 명이 넘는다. 구급차한 대로 그 인원을 담당한다. 누군가 법을 악용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진짜 위급한 환자가 구급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산의 성형외과에 도착하니 다른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형외과는 3층에 위치해 있었고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어머니는 거의 기어서 올라갔다. 간호사에게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인계를 했다. 우리는 다시 관할 센터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우반장과 나는 며칠 전의 사건을 떠올리며 같은 일을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며칠 전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 여쭈어 보니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한다. 할머니께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어코 안 간다는 것이다. 경제 사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뇌졸중의 시초일 수도 있기에 계속 말씀드렸다. 결국에는 완강히 거부하셨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병원에 갈 수 없다. 하지만 다음 날 그 할머니의 따님에게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못 움직이신다고 빨리 와달라고. 점심으로 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을 때 구급 출동벨이 또 울렸다.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웠는데 그 손님이 피를 많이 흘린다고 신고를 한 것이다. 사이렌 소리를 높이고 출동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택시기사가 신고를 했는지 의문이었고 환자는 왜 신고를 안 했는지도 궁금했다. 그 아파트에 구급차를 주차하고 내렸다. 피는 일정 방향으로 떨어져 있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도 피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7층에서 내리니 바닥의 핏방울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소방관입니다. 문이 열렸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환자의 아버지인데 한 달 전쯤 아들에게 맞아서 신고한 할아버지였다.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피를 철철 흘린 채 거실에 엎드려 있었다. 빨리 병원에 가자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환자는 완강했다. 가세요. 저 괜찮으니까 이렇게 조금 누워 있으면 돼요. 나 만지면 119 당신들이 살인자예요. 악을 쓰듯 환자는 소리쳤다. 수건은 피로 물들어 있었으나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환부조차 볼 수가 없었다. 몸의 혈액은 체중의 5에서 7%이다. 그중 절반이 소실되면 사람의 생명은 끝난다. 70kg의 남자는 4리터 정도의 피가 몸에서 돌고 있으며 그중 2리터를 소실하면 죽는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환자는 꽤 많은 피를 흘렸기에 위험했다. 계속 환부를 보자고 하니 차마 글로 옮길 수도 없는 육두문자로 욕을 했다. 구급지도 의사의 지도를 받았다. 지도 의사는 환부 확인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완강한 환자 앞에서 억지로 환부를 볼 수 없어 경찰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 몇 살이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면서 제발 가라고 말했다. 대답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내일 모레면 저도 부록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아들에게 병원에 가라고 하소연했지만 완강했다. 계속된 실랑이 끝에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다고 말을 하니 바로 순응하고 얼굴을 보여주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공포와 욕망이라던데. 그는 전자에 의해서 움직였다. 피 묻은 수건을 걷어내고 이마를 보았다. 이마 위쪽의 환부를 보니 4cm 정도 열상이 있었다. 지혈하고 상처 소독 후 붕대로 상처를 차분히 감았다. 환자는 의외의 말을 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제 좀 살 것 같아. 경찰과 우리는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그 환자를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다. 환자가 병원을 거부한 이유는 비용 문제일 수도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무사히 이송해서 다행이다. 소방관이 되기 전 LED 회사에 다닐 때였다. 수많은 공정 중에 내가 잘 숙지하지 못한 어떤 공정 기술이 있었다. 어떤 엔지니어와 이야기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우긴 적이 있었다. 그때 한 선배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상아, 일할 때 소신과 고집을 구분해야 돼. 소신은 있어야 하는데 고집은 빨리 접는 것이 좋아. 지금 네가 우기는 것은 고집이야. 소신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음이고
고집은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고 우기는 것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소신은 근거나 원칙이 견고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는 것이다. 소신은 유연하게 장애물을 뚫고 미래로 나아가지만 고집은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 과거에 내가 일할 때 우긴 고집들이 오늘의 보호자와 환자의 빙이 되어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4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국도 43호선을 지날 때마다 서울에 있는 처가에 다녀오는 길이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평택에 오면 국도 43호선을 이용한다. 국도 43호선은 세종부터 철원까지 이어지는 긴 국도이다. 총 길이 241.6km, 지도로 보니 전체가 아직 이어지지는 않았다. 2016년에 아산시 음봉면과 평택시 오성면까지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국도 43호선의 한 부분으로 개통되어 조금 빠르게 서울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다. 6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다. 아내와 딸은 단잠에 빠져 있다. 평택대교를 지나면 왼편에 험프리스 미군 육군기지가 보인다. 그곳은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처럼 대한민국 안에 작은 미국 같다. 미국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로 여의도의 5배 크기다. 최근에는 미국 제8군 사령부와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국 사령부도 이곳으로 이전했다. 오른편에는 평택국제대교가 보인다. 2017년 8월 26일 공사 도중 무너졌고 2년 후인 지금 공정률이 90%에 육박했다고 한다. 조금 더 운전하다가 오른편을 재차 바라봤다. 1.5m의 철망이 있는 그곳. 정면을 응시한 채 조용히 기도한다. 한숨과 함께 그날이 떠오른다. 소방행정과에서 근무할 때다. 현장 대응 단장님께서 갑자기 행정과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마침 서장님께서 소방행정과에 계셨다. 큰일 났습니다, 서장님. 지금 우리 소방관 3명이 차 사고로 심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직원이 비상사태 모드로 들어갔다. 상황은 이러했다. 43번 국도에서 소방관 4명이 1.5m의 철망에 묶여있는 대형견을 구조하려고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소형 펌프차를 주차했다. 소형 펌프차 앞에서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그때 25톤 트럭 한 대가 달려와 주차된 소방 펌프차를 들이받았다. 트럭은 소형 펌프차를 84m나 밀고 나간 후에야 멈춰섰다. 소방차 앞에 있던 3명의 소방관은 그 자리에서 심정지 상태가 되었다.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앞에 서 있는 소방차를 못 봤다고 트럭 운전자는 사고 후 진술했다. 나도 사고 수습을 위해서 현장으로 달려갔다. 소형 펌프차의 후방부는 처참하게 부서졌다. 도로 위에 그려진 84m의 스키드 마크는 소방차의 타이어 자국이었으며 25톤 화물차의 타이어 자국은 없었다. 사후 수습을 위해 출동한 구급차에서는 몇몇 소방관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었다. 이날 구조 활동을 펼친 동료 소방관은 나중에 PTSD로 괴로워했다.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자 입장에 따라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의견이 오갔다. 대형견 구조가 문제니, 무섭게 다가온 차가 문제니, 갓길의 폭이 너무 적어서라느니, 나아가 소방 인력이 서울보다 적어서라느니, 세월호 이후로 안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느니 등 많은 말들이 오갔다. 원인을 떠나 3일간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를 계속 괴롭힌 것은 한 가지였다.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 사고 발생 2주 전 소방서 물품 담당인 나는 새로 오신 반장님 2분께 필요한 피복을 나눠주었다. 그들은 새내기 특유의 풋풋함과 맑은 눈으로 인사를 했었는데, 그리고 김 반장님에게는 소방교로 진급할 때 축하드린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사고 발생 일주일 전 나는 소방복을 나눠주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그 센터를 방문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눈인사도 나누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고 너무 미안했다. 바쁘면 얼마나 바빴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조금 독특했다. 고등학생에게는 영어, 수학을 잘하자 또는 좋은 대학교에 가면 여자 친구 얼굴이 바뀐다 정도의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을 급훈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담임 선생님의 급훈은 달랐다. 만남을 소중히 하자.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나니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우리 직업 특성 때문에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동료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무한한 후회가 오랫동안 나를 괴롭힐 수도 있으므로. 경기도나 서울을 오갈 때면 나는 또다시 43호선 도로를 타고 올라갈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사고 지점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당신들 몫까지 감당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셔도 된다고. 현장이 나에게 준 6번째 가르침은 만남을 소중히 하자이다.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르겠다.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아내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학창시절을 할머니 댁에서 보냈기에 할머니와 더 애틋했다.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는 차로 20분 걸린다. 그래서 결혼 후 자주 찾아뵙곤 했다. 못생긴 나를 잘생겼다고 칭찬해 주시고 유머도 많은 분이었다. 뇌출혈 방지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며칠간 약을 안 드셨고 결국 내가 속한 센터의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으로 이동한 것이 1년 전의 일이었다. 결국 거동을 못하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고 6개월 전부터는 집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셨다. 나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했다. 조문객이 뜸해지는 시간에 식사하는 조문객들을 관찰한다. 조문객들은 처가 가족의 지인들일 것이다. 위로해주는 자리지 우울한 자리는 아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밥을 먹으며 직장 이야기, 육아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뜬다. 남아서 화투나 포커를 치는 사람들도 보였다. 할머니 자식들의 친구들일 것이다. 애가 많기는 하지만 희노애락 모두 이곳에 있었다. 희도 있었다. 표면적인 희는 3살박이 우리 딸 뿐이다.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고 웃고 장난치는 딸 때문에 어느 정도 슬픔이 희석되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발인의 시간이다. 제사의식을 행하고 할머니를 리무진으로 옮길 때 문구는 삼촌 친구들의 몫이었다. 평소 할머니께서는 커피를 좋아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봉지 커피도 같이 화장터로 갔다. 1시간 반 만에 할머니는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유골함을 안장하는 봉안시설로 할머니를 모셨다. 이제 할머니를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은 명절이나 할머니 기일이 될 것이다. 돌아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딸아이는 내 무릎에서 잠이 들었고 나도 피곤했다. 딸을 보면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내가 나중에 죽으면 경쾌한 음악을 틀고 내가 쓴 책들을 조문객들이 보게 하고 영정사진은 웃는 모습으로 해다오. 나를 살리고 도와주는 일이 좋아 소방관이 되었다. 근무를 하면서 나도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적이 몇 번 있었다. 초가집 지붕에서 잔불을 제거하다가 발이 쑥 빠져서 소방호스를 잡고 버틴 적이 있었고 호텔 지하층 화재를 진압하다가 연기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었다. 말벌에 6방을 쏘였지만 무사했다. 다른 소방관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 위험하지는 않았다. 안전 매뉴얼은 있지만 환경은 움직이는 생물이라 위험은 항상 내 주위에 도사리고 있다. 죽음에 대한 수많은 담론과 철학을 뒤로하고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가난한 삶을 사셨지만 할머니에게도 달콤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내가 현장에서 잡지 못했던 숨들이 생각난다. 생이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자동차랑 괴물에 부딪혀 생을 마감한 사람,
스스로 난간에 매달렸고 정신을 차렸지만 손에 힘이 빠져서 추락한 사람. 엄마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5cm 깊이의 욕조 물에 빠져 익사한 아기. 확장형 베란다 창문가에 있는 소파에 기어 올라가 창문 밖으로 떨어진 아기. 내 손을 뻗기도 전에 차가워진 손들. 짧았던 꿈이든 긴 꿈이든 그들도 꿈에서 깨어난 것이다. 누군가 자꾸 나를 깨우려 하지만 나 역시 계속 꿈을 꾼다. 오래 꿈꾸고 싶다. 여보, 일어나. 다시 장례식장에 도착했어. 깜빡 잠들었나 보다. 딸은 아직 잠들어 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13호 태풍 링링. 우두커니 마루에 앉아서 끊임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비는 내리고 또 내렸다. 논산천은 양쪽에 뚝방이 있었고 탑정호는 이미 수문을 열었다. 폭이 300m쯤 되는 논산천 뚝방은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좌측에는 논산 시내가 있었고 우측에는 내가 살던 성동면이 있었다. 우측 둑이 터졌고 누구는 일부러 우측 둑을 터뜨린 것 같다고 분통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동네의 앞마을 사모리는 홍수로 물바다가 되었고 결국 70가구 중 35가구가 물에 잠겼다. 홍수가 지나간 뒤 정부의 도움으로 근처 나지막한 산을 깎아서 새로운 동네를 만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마을을 새동네라 불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홍수는 셀마라는 태풍 때문이었고 셀마로 대한민국 345명의 목숨을 잃었다. 내 나이 5살 때의 일이다. 홍수가 가장 무섭다고 느낀 아이는 30년이 지나 소방관이 되었고 새로운 태풍을 맞이했다. 2019년 초가을 13호 태풍 링링이 오고 있었다. 태풍 이름은 홍콩에서 지었는데 소녀의 이름이라고 한다. 홍콩 사람들은 태풍이 소녀처럼 아름답고 가냘프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태풍은 최대 풍속 39m/s의 무서운 녀석이다. 비번이지만 비상 상황이라 사무실에서 대기했다. 첫 출동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다는 신고였다. 체인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수많은 나무 중에서 하필이면 왜 저 나무만 쓰러졌을까? 고목이었을 수도 있고 집안이 약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너무 강직했던 나무가 아닐까 싶다. 너무 고두면 부러진다. 현장에서 작업이 끝나갈 무렵 연달아 신고가 들어온다. 센터 앞 맥도날드 앞에 있는 5m짜리 철제 세움 간판도 쓰러지고 미용실 간판도 쓰러지고 건물 외벽도 사과 껍질 깎듯이 떨어져 나갔다. 함께 출동한 동료들과 위험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신도시의 나무는 뿌리까지 뽑혔다. 신도시가 어린 것처럼 나무도 많이 약했나 보다. 아파트 창문도 많이 깨졌다. 테이프로 붙여서 안전조치했다. 간판과 유리창이 떨어진 이유는 너무 약해서 그렇다. 접착이 안 좋거나 유리창이 노후화가 되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된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2019년 9월 2일에 발생해서 9월 7일에 대한민국을 강타하였고 9월 8일에 소멸하였다.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역대 5번째 강한 태풍으로 기록되었다. 총 334억의 피해를 보았다. 복구비는 총 1,59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엄청난 손실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경험한 자연재난 중 태풍 루사를 비롯해 31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사회재난 중에 90년대 이후로 8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태안 유류 유출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예이다.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자연재난은
인간이 손을 쓰기가 어렵다. 다만 조금 더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 홍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고 고강도 내진 설계를 하면 지진에 조금 더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회재난은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재난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안전 민감도를 높이고 어린이집에서는 꾸준히 화재 대피 훈련을 한다면 화물차나 배에는 적재량을 싣고 안전운전을 한다면 사회재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하지 않더라도 큰 재난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2020년 1월 무서운 사회재난을 만났다. 13호 태풍 링링이 권투에서 한 방에 강한 스트레이트 펀치 같은 것이었다면 이 녀석은 몇 달 동안 재불 구사하는 녀석이다. 다른 나라들은 나가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의 맷집은 단단했다. 의용 소방대원들의 활약. 건조한 봄날이었다. 산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중형 펌프차 진압대원으로 약 10km의 거리에 있는 산으로 지원 출동을 나섰다. 정확한 주소가 없어서 눈으로 산불 발생 장소를 찾아야 했다. 산불의 장소를 찾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산의 정상 부근이었다.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을 거리만큼은 소방차를 타고 올라갔고 이후 산 중턱까지는 사륜 구동차를 이용했고 산 중턱부터 화재 장소까지는 랜턴을 켜고 삽을 들고 등반하면서 올라갔다.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여 이 지역 의용 소방대원, 이하 의소대원들도 같이 출동했다. 의소대원은 소방관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지만 이런 지형은 이 지역 의소대원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20여 명의 의소대원들은 본인 소유의 트럭에 산불 진화용 등짐 펌프를 싣고 와서 그 펌프를 5개씩 끈으로 묶어 산에 설치된 도르래로 산 정상까지 나르는 일을 도와주었다. 산 정상에서 몇 시간 동안 불을 껐다. 큰 불이 꺼지는 데는 1시간이 필요했지만 잔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소방 펌프차를 이용해서 소방 호스로 불을 끌 수도 없었고 단지 산불 진화용 등짐 펌프와 삽과 갈퀴를 이용해서 불씨를 일일이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소대원들은 도르래를 이용해서 물이 고갈된 등짐 펌프를 새 등짐 펌프로 수시로 교체해 주었고 서로 협동하면서 각종 장비로 불을 껐다. 새벽까지 지속된 진압 활동으로 지친 우리 소방관들과는 달리 그들은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10여 년 전 군대에서 난 운전병이었다. 우리 지휘관인 수송관님은 달병가였다. 조회 시간이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인의식을 이야기했다. 자네들이 차를 소홀히 관리하고 자꾸 차들이 고장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소홀히 할까? 군대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면 더 열심히 복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에서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머릿속 구호에 그쳤다. 그 이유는 내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고 열심히 안 해도 국방부식에는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의소대원들은 산의 주인이었으며 산의 일부였다. 그들이 자라고 성장해온 작은 산이 화상을 당해 아파했던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방관처럼, 아니 소방관보다도 더 열심히 땀을 흘린 것이다. 빨리 산을 치료해야 자신이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방관 순직사고 장례식장에서 자기 자식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것처럼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사람도 담당 지역 의소대장님이었다. 몇 년 전 모텔 화재가 발생하여 창문에서 투숙객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우리 사다리차 한 대만으로는 투숙객들을 다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 자신 소유의 이사용 사다리차를 끌고 나타나서 모텔 벽에 사다리차를 붙여서 요 구조자를 구한 것도 의소대원이었다. 돌이켜 화재 진압할 때 이렇듯 소방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의소대원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이렇듯 소방관과 의소대원의 콜라보레이션은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중국어로 통역하는 소방관. 2019년 9월 충청북도 충주에서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75개 종목에 63개국 6,600여 명이 참가했다. 스포츠를 통한 국제 소방 정보 공유와 전 세계 소방관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1990년부터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가 개최되기 몇 달 전 나도 대회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내가 참여할 만한 종목은 없었다. 눈에 띄는 공문이 내려왔다. 통역 요원을 뽑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2년 6개월 동안 살다 온 경험이 있기에 중국어를 곧잘 한다고 생각했다. 통역 요원이 되기 위한 중국어 면접을 봤다. 이런저런 질문에 답변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3대1의 경쟁률을 뚫지 못했다. 기본 자격증 점수, 외국에서 살다 온 경험 등이 되는 것인데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오기가 생겼다. 나중에 언젠가는 통역 요원으로 활동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관련 있는 자격증을 살펴보다가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라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어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구나 외국어 관련 유일한 국내 자격증이기에 관심이 갔다. 나아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 번 따면 평생 자격이 증명되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까지의 길은 쉽지 않았다. HSK 점수가 있어야 되고 우선 관광에 관련된 4개 과목을 공부해서 60점이 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어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관광산업에 대해서 15분에 걸쳐서 면접을 봐야 한다. 비번일 때 틈틈이 공부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다. HSK 점수 취득하고 필기에 합격하고 마지막 중국어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예상 질문을 달달 외웠다. 결국에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가을에는 HSK 점수가 있어서 지방 공무원 경연대회의 본선까지 참석했다. 중국어에 관심이 많은 오 팀장님과 시험 준비 도중에 중국어를 배우는 데 생기는 에피소드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힘든 점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팀장님은 소방 조직도 언젠가는 다른 공무원처럼 국제협력과가 생기거나 해외 연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다. 그때가 온다면 준비된 자만이 선발된다고 말했다.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 합격을 통해 구급 활동을 할 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구급차를 타면서 중국인 환자를 3번 만났다. 인접센터 구급대원과 환자 이송 때문에 병원 응급실에서 만났다. 그 센터 구급대원은 중국인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통역해드렸다. 또 한국인과 중국인 부부 사이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 구급 출동으로 나갔지만 그 중국인 여성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중국어로 다 들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통역해 주었다. 한 외국인이 피를 흘리면서 빌라 앞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환자는 보이지 않았다. 신고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환자가 피를 흘리면서 비틀거리면서 큰 길로 걸어갔다고 했다. 구급차를 몰아 수색하다가 피를 흘리면서 걷는 환자를 발견했다. 술에 취한 것 같았다. 눈 위쪽이 찢어져 있어 구급대원들은 간단히 응급처치를 했고 나는 통역을 했다. 응급실에 가자고 말을 했더니 안 간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다. 환자가 거부하면 병원에 갈 방법이 없다. 아마 의료보험이 안 될 수도 있고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다. 그 중국인 환자는 서툰 한국어로 고맙다고 말하고 성급히 가던 길을 갔다. 같이 구급차를 타는 반장님들은 내 중국어 실력을 칭찬해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고마워할 사람은 날 떨어뜨린 면접관이었다. 세계 소방관 대회에서 통역 요원으로 선발되었다면 중국어 실력은 거기에 머물렀을 것이다. 세계 소방관 대회 통역 요원 선발에서 떨어진 것이 나에게는 한 걸음, 아니 10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2002년에 히딩크 사단에 합류하지 못했던 이동국 선수가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유지했던 이유도 이봉주 선수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아쉬움에 20년 동안 현역을 할 수 있던 것도 그 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물론 내가 그들과 같은 레벨이라는 것은 아니다.